12월 길모퉁이 서점 송경아 단편 소설. 내가 처음 집에서 쫓겨난 건 7살쯤이라고 한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쫓아낸 이유를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 엄마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면 이미 나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못 살 지경이니까. 대신 엄마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계속 귀에 대고 고함친다. 못 살아, 못 살아. 7살의 여자애가 12월 한겨울에 어떻게 된 애가 문도 안 두드리고 내복 하나 입은 채로 대문 밖에 서서 울지도 않고 2시간을 버티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니까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냉큼 들어와. 대바라지기는 그때부터 대바라져 가지고 애가 그렇게 독하니까 이뻐하는 사람이 없지. 뱃속에서부터 아주 독했다 니가. 그렇게 나가라고 제발 나와달라고 배에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오고 버틸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같은 걸 낳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아이고. 아무리 엄마가 소리쳐봤자 나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가 언제부터 나를 집에서 쫓아내기 시작했는지도 기억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엄마가 어떨 때 쫓아내는지는 안다. 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엄마를 귀찮게 할 때, 엄마가 술에 취했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사실 나는 엄마 아빠가 그때 무얼 가지고 싸우는지도 잘 모른다. 무슨 일이든 엄마가 목소리를 2번 높이면 아빠가 신경질을 낸다. 그때 내가 아직도 집에 붙어 있으면 엄마가 나를 째려보며 말한다. 아직도 거기 있어? 엄마가 나가라고 말했어, 말 안 했어? 물론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물건이 날아오거나 등을 맞고 집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골치 아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나는 일단 밥부터 입안에 우겨놓고 눈치를 보아 겉옷을 집어든다. 뭐라도 먹어두지 않으면 나를 기다릴 저녁은 없을 테고, 그러면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씩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나는 겉옷을 들고 슬금슬금 문으로 움직인다. 그럴 때면 나는 모습도 없고 소리도 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는 것 같다. 서로 싸우는데 열중한 엄마 아빠의 눈에는 내가 비치지 않는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학교에 다닐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집에 들어간다. 급식을 먹고 학교 도서실에 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버티다가 집 근처 놀이터 벤치에 배가 고파질 때까지 앉아 있는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지났다 싶으면 열쇠를 꺼내들고 살금살금 집에 들어간다. 대체로 아빠는 없거나 자고 있고 엄마는 TV를 보고 있다. 그래도 밥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식은 감자나 삶은 계란, 누래진 사과 같은 것이 놓여 있을 때가 더 많았다. 남은 음식을 소리 죽여 먹고 문간방에 기어들어가 이불을 펴면 엄마가 불을 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 하루다. 내년이면 나는 6학년이다. 지금은 12월이다. 작년 이맘때는 매우 괴로웠다.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두들겨 맞을까봐 무섭고 밖에 있자면 살을 앨 듯한 추위가 무서웠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일찍 돌아왔다가 문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
골목 가로등 근처에서 서성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 서점에 가면 되니까. 처음에 그 서점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원래는 작은 옷집인지 카페인지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자주 다니던 곳이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다. 지난 9월 여느 때처럼 학교가 끝나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늦은 오후에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다.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상점 처마에서 처마로 옮겨 다녔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뛰다 보니 어느 길모퉁이에 닿았다. 그 길모퉁이에 한참 동안 서 있었던 건 옆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비가 거의 들이치지 않는 처마 밑에서 나는 어두운 하늘 아래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비는 지겨울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 9월 날씨는 그리 춥지 않지만 비에 젖은 호로 차림으로 한참 시간이 흐르자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하나? 망설이며 나도 모르게 발끝으로 땅을 긁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덜컥 열렸다. 하늘색 셔츠를 팔뚝까지 걷어올린 길고 흰 팔이 불쑥 나와 내게 손짓했다. 그러다 다 젖겠다. 어서 들어와. 비 오는데 그렇게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네? 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목소리를 따라 들어갔다. 문간을 넘어가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하얘졌다. 순간적으로 발이 꼬여 비틀거리는데 단단한 팔이 내 몸을 잡아주었다. 넘어질라. 조심해서 들어와. 혹시 빈혈 있니? 아니요. 나는 두어 번 눈을 깜빡거리며 문 안쪽을 바라보았다. 책이 가득 꽂힌 책장들이 바깥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두르고 있었다.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더 크고 넓어 보였다. 그 안에는 책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책장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입구에서 왼쪽 책장이 없는 빈 공간에 파란색 2인용 소파와 보조의자 하나,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 옆에 놓인 네모난 스토브 위 주전자에서 물 끓는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쭈뼛거리고 서있자 나를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웃으며 소파 쪽으로 손짓했다. 앉아서 몸 좀 말려라. 우산 안 가져왔니? 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그 사람을 슬쩍 쳐다보았다. 키가 크고 살짝 마른 듯한 몸에 아저씨라기에는 젊지만 학생은 아닌 것 같은 나이의 남자였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뭐야, 누가 왔어? 오른쪽 카운터 뒤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더니 그림자 하나가 불쑥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첫 번째 남자와 비슷한 키에 몸집은 좀 더 크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여자였다. 눈꼬리가 살짝 처져서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살짝 몸을 움츠렸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갖고 나왔나 봐. 가게 앞에 서 있기에 들어오라고 했어. 잠시 후 여자는 작은 쿠키 바구니와 우유를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 다음 두 사람은 나를 본 척도 하지 않고 서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가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조심스레 쿠키를 하나 집어 깨물었다. 하나만 먹고 내려놓아야지 했는데 어느새 앞에 놓인 바구니와
우유컵이 텅 비었다. 오후 이 시간에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인지 배가 부르니까 졸렸다. 앞에 놓인 스토브에서 훈훈한 온기가 올라왔다. 어느덧 비는 그쳤고 바깥이 깜깜했다. 벽에 걸린 전자시계를 보니 7시가 훌쩍 넘어 8시 가까운 시간이었다. 이제는 집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았다. 저 고맙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말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단잠을 잤다.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서점에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갔지만 곧 하루가 멀다 하고 뻔질나게 드나들게 되었다. 서점에 가서 보내는 시간은 늘 비슷했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있으면 처음 보았던 두 사람 중 하나가 나와 자잘한 주전부리나 과일, 김밥 같은 것을 말없이 놓아주고 간다. 그걸 야금야금 먹다 보면 졸리고 소파에 기대 한잠 자고 나면 집에 들어가도 될 만한 시간이었다. 그렇다고 엄마 아빠의 싸움이나 엄마가 술 취했을 때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몸이 얼지 않고 배가 부르니 전보다 참을만 했다. 서점을 생각하면 집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니, 바깥에 내 집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엄마 아빠의 집이 아닌 내 집, 책상 사이에 놓인 소파와 책상과 스토브로 만들어진 내 보금자리. 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나는 귀를 막고 마음속으로 그곳으로 도망쳤다. 서점 사람들이 평소에 나와 말을 섞었다면 그렇게 주제넘은 생각까지 품지는 않았을 테다. 하지만 서점의 언니, 오빠,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들을 언니,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를 아는 척 한다거나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10분쯤 지나면 내주는 음료수와 먹을거리가 전부였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어색하고 거북해서 이번만 시간을 보내고 안 올 거라고 다짐했지만 몇 번 오가자 조금씩 편해지더니 나중에는 고즈넉하게 느껴졌다. 손님이라고는 하나도 오지 않는 시간 동안 나는 그곳 소파에 누워 잠들거나 학교 도서실에서 빌려온 책을 읽었다. 서점에서 파는 책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화장실에 갈 때를 빼고는 파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앞으로는 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겁이 났다. 서점이 주는 모든 것, 조용한 장소,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음식, 심심하지도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은 시간, 이것이 전부 집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사치였다. 그날도 나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질 때쯤 길모퉁이 서점으로 향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깔린 다음 가면 내쫓지는 않겠지 하는 얄팍한 마음 때문이었다. 겨울은 춥지만 해가 짧아서 좋았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평소에는 포스터만 두어 개 붙어있던 유리벽에 크리스마스 모루와 장식용 볼이 붙었고 문에도 리스가 걸렸다. 평소 같지 않은 분위기에 발걸음이 주춤거렸다. 유리벽을 쳐다보자 안에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스렸다. 밖은 너무 추웠고 다른 곳은 갈 데가 없었다. 일단 들어가 보자.
오늘 내가 있으면 안 되는 분위기면 슬쩍 나오지 뭐. 용기를 내어 서점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숨이 막혔다. 처음 서점에 들어갔을 때 같은 어지럼증이 온 몸을 덮쳐왔다. 몸이 앞으로 휙 넘어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떨어진다는 느낌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다. 벌써 바닥에 부딪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나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다. 착각이 아니었다. 사방이 온통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팔을 움직여 균형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몸이 허우적거리기만 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바닥에 닿았다. 나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다. 분명히 바닥인데 떨어졌는데 별로 아프지 않았다. 바닥이 푹신해서 손으로 만져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 두텁게 쌓여 있었다. 주섬주섬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둑어둑해서 주위가 잘 보이지 않는데 앞쪽에서만 하얗게 빛이 비쳐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나아갔다. 길 끝은 커다란 흰색 홀로 연결되어 있었다. 홀에는 문과 창문이 여러 개 달려 있었고 중앙에는 낯익은 파란색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서점에 들르는 날마다 내가 앉던 파란 소파였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높은 천장에 커다란 수정 샹들리에가 달린 홀은 서점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벽에는 책도 보이지 않았고 서점에 언니 오빠도 당연히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홀이 커서 그런지 소리가 윙윙 울리는 것 같았다. 소파 앞 탁자 위에는 빨대가 꽂힌 분홍빛 음료수 컵과 생크림 케이크 접시가 놓여 있었다. 나는 주춤거리며 소파에 앉아 음식을 빤히 바라보았다. 과연 먹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목도 마르고 배가 너무 고파서 망설일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다. 평소 소파에 앉았을 때와 느낌이 달랐다. 왜 그런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눈높이가 변했다. 방금 전까지 허리쯤에 놓여있던 테이블 상판이 이제는 가슴께에 와 있었다. 키가 쭉쭉 줄어들더니 마침내 어둔 한 뼘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 순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퍼뜩 깨달았다. 몸이 작아졌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겠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내가 학교 도서실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은 동화책이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집에 가는 대신 앨리스가 되어 이상한 나라로 가서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책에서 앨리스는 흰 토끼를 쫓아가다가 엄청나게 깊은 우물에 떨어져서 커다란 홀에 들어간다. 흰 토끼를 찾아야겠어. 책으로 보는 이상한 나라는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한 곳이었는데 실제로 겪으니 꼭 그렇지도 않았다. 다시 집으로, 서점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애당초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도 영무모를 일이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려면 흰 토끼를 찾아 길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아니, 몸이 커지고 작아지는 버섯을 찾아야 하나. 나는 얼른 탁자 위를 쳐다보았다. 황금 열쇠는 없고 생크림 케이크 한 접시만 놓여 있었다. 음료수를 마셔 키가 작아졌으니 저걸 먹으면 키가 커질 텐데 음료수도 케이크도 들고 다니면서
먹을 음식이 아니었다. 나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원작대로 버섯을 찾기로 하고 황금문을 열고 홀에서 나왔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책 속의 앨리스만큼 작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앨리스는 키가 8cm까지 줄어들었는데 내 키는 적어도 그 2배는 되는 것 같았다. 애벌레를 만나도 무섭지는 않겠어.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 위에서 웃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벌레를 찾고 있는 거야? 위를 쳐다보니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약간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한쪽 털은 햇빛을 받아 금색으로 빛났고 다른 쪽 털은 갈색 줄무늬로 보였다. 지금의 내 덩치보다 훨씬 커 보였기 때문에 무섭기도 했지만 반가움이 더 앞섰다. 드디어 책 속 등장인물을 만났어. 이상한 나라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 채셔 고양아, 몸이 커지고 작아지는 버섯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래? 몸이 커지고 싶은 거야? 작아지고 싶은 거야? 채셔 고양이가 물었다. 나는 잠시 머릿속에 책 내용을 떠올려보다 대답했다. 여기서 돌아다니려면 가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야 할 것 같아. 둘 다 되는 버섯이 없을까? 넌 누구야? 어디서 왔는데 여기를 돌아다니는 거야? 고양이는 여전히 싱글싱글 웃으며 물었다. 난 이정민이라고 해. 내가 온 곳은 말을 하려다 보니 한숨이 나왔다. 채셔 고양이가 있는 이곳은 이상한 나라인데 내가 온 곳은 어디라고 해야 하는 걸까? 한국이라고 말해봤자 채셔 고양이에게는 아무 뜻도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내가 온 곳은 그냥 평범한 곳이야. 사람들은 집에서 살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 너같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일을 한다고? 채셔 고양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는 허둥지둥 덧붙였다. 나는 아직 일하지 않아. 내 말은 어른들이 일한단 말이야. 나는 아직 어리니까 더 잘할 때까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집에서 살지. 나도 가끔은 공작 부인의 집에서 살고 미친 모자장수와 3월 토끼도 비가 올 때는 집으로 가. 하지만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다니 굉장히 이상하고 위험한 것처럼 들리는데? 채셔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오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 사람이 공부를 해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있어.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걸. 네가 공부를 하면 너는 멍청해지거나 똑똑해지니까. 채셔 고양이는 마치 앨리스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앨리스가 아니고 이정민이었다. 고양이의 말장난을 따라갈 재간이 없었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렇지만 난 이렇게 작아진 채로 계속 있을 수는 없어. 버섯을 찾아서 원래 크기대로 돌아갈 거야. 그러렴. 버섯은 공작 부인의 집을 통과하면 나오는 숲에 있어. 네가 버섯을 찾았을 때 애벌레가 있을지 없을지는 네 운에 달렸지.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나도 모르게 굽히고 있던 어깨와 허리를 폈다. 이곳은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5월 날씨였기 때문에 패딩 파카도 벗어 길가의 은방울꽃 줄기에 걸어두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 나는 춤추듯이 풀숲 사이 길을 따라 걸어갔다. 이제 배만 채울 수 있으면 훨씬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다. 조금 걸어가니 책에서 묘사된 대로 1m 정도 높이의 집이 길 끝에 나타났다. 다행히
물고기 하인과 개구리 하인은 없었다. 나무로 된 문에는 초인종이 없고 손잡이만 달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매운 냄새가 확 풍기고 커다란 접시가 날아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접시에 맞을 뻔했다. 누구야? 다른지 문을 열 때는 벨을 눌러야지. 사생활도 몰라. 검은 옷을 입고 부엌 의자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공작 부인인 것 같았다. 죄송해요. 하지만 전 저 건너편에 가야 해요. 사생활을 침해할 생각은 없고 지나가기만 하려고 했어요. 접시와 그릇, 잔, 부직갱이, 냄비와 포크 등이 마구 날아왔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공작 부인은 벌떡 일어나더니 아기를 내게 밀어붙이듯 안겼다. 왔으면 애를 어서 달래봐. 난 왕비님이 부르셔서 가야 하니까. 제가 왜요? 아이가 떨어질까봐 받아 안으면서도 어이가 없었다. 공작 부인은 새침하게 치맛자락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니? 요리사는 요리를 하느라 바쁘고 채셔 고양이는 애가 울어도 웃기만 하니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을에서 온 네가 해야지. 그러더니 공작 부인은 말릴 틈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도 아이를 안은 채 재빨리 부인을 따라 나갔다. 아이를 내려놓고 한참 콜록거린 다음에야 숨을 쉴 수가 있었다. 후추 냄새가 가시고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자 한숨이 나왔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기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당황해서 외쳤다. 아기야, 아기가 어디 갔지? 아기는 벌써 숲속으로 가버렸어. 잘했어. 어느새 채셔 고양이가 마당에 나와 있었다. 고양이는 하품을 하며 앞발을 쭉 뻗고 우아하게 기지개를 켰다. 그나저나 너는 버섯을 찾으러 오지 않았어? 맞아, 버섯. 좁은 마당 주위에 내 키만한 버섯들이 자라 있었다. 담배 피우는 애벌레가 있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담배도 싫고 애벌레도 싫으니 담배 피우는 애벌레는 2배로 싫었다. 나는 한껏 양팔을 벌려 버섯 양쪽 갓을 떼어낸 다음 채셔 고양이를 보고 물었다. 친절한 고양아, 하나만 더 가르쳐줘. 뭘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고양이는 앞발을 핥으며 대답했다. 난 친절한 고양이가 아니라 채셔 고양이야.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네가 무얼 먹고 싶으냐에 달렸어. 후추 수프를 먹고 싶으면 요리사에게 부탁해봐. 빵과 차라도 괜찮다면 3월 토끼네 다가에 가면 되겠지. 그냥 흰토끼를 만나면 안 될까? 흰토끼는 여왕님과 함께 있을걸? 그리고 흰토끼를 만나봤자 풀로 만든 음식밖에 주지 않을 거야. 계속 걸어가자 얼마 안 가서 커다란 토끼 모양의 집이 보였다. 그 앞에 토끼 모양으로 다듬어 놓은 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 길고 넓은 식탁에 토끼 한 마리와 가격표가 붙어있는 커다란 모자를 쓴 사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식탁에 놓인 빵과 버터, 차 주전자가 반가웠다. 우리는 널 초대하지 않았는데. 3월 토끼와 미친 모자 장수 사이에서 겨울잠 쥐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난 배가 고프고 목말라. 좀 나눠줘. 나는 버터 바른 빵을 입안에 쑤셔놓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접시에 남긴 빵을 반 정도 비우고 나자 좀 살 것 같았다. 그럼 가볼게. 너희가 흰 토끼 있는 곳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흰 토끼는 여왕님과 함께 있어. 흰 토끼는 시계와 함께 있지. 3월 토끼와 모자장수가
동시에 말하고 서로 쳐다보았다. 그 사이에서 겨울잠 쥐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 몸통에 달린 문이 보였다. 딱 내가 드나들 만한 크기의 문이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약간 떨어진 곳에 꽃이 활짝 핀 장미 울타리가 보였다. 울타리 옆으로 뻗은 길을 따라 나팔과 음악,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트럼프 패들이 줄을 맞춰 길 양쪽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어느새 그 행렬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하트의 여왕이 나를 보고 소리쳤다. 네 이름은 뭐지? 왜 크로케를 하러 오지 않느냐? 제 이름은 유정민이에요. 전 크로케를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자 여왕이 다시 고함쳤다. 괜찮다. 하면서 배우면 돼. 이리 오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춤거리며 행렬에 끼어들었다. 그런데 내 자리 바로 옆에 흰 토끼가 있었다. 안녕? 나 이정민이라고 해. 혹시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니? 나는 흰 토끼의 조끼와 시계줄을 흘끔흘끔 쳐다보며 물었다. 책에서 나온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신기했다. 흰 토끼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쉿, 길은 없어졌어. 여왕님이 길을 내쫓았거든. 아니, 왜? 여왕님이 내쫓으라고 한 사람을 길이 돌려보내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또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 들었을 때도 느꼈지만 어디선가 분명 들어본 목소리 같았다. 각자 자리로. 모두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자리를 잡았다. 나는 정신없이 밀려다니다가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한숨 돌리고 주위를 둘러보다 깜짝 놀랐다. 트럼프 병사들이 몸을 구부려 만든 골대 밑으로 기저귀를 찬 아기들이 볼 기어다니고 있었다. 선수들은 살아있는 홍학으로 된 채로 기어다니는 아기들의 엉덩이를 쳐서 골대에 들여보내야 했다. 하지만 홍학이 긴 목을 이리저리 꼬아댔기 때문에 다행히 아무도 아기 엉덩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소리쳤다. 이러면 안 돼요. 아기들을 왜 때려요? 갑자기 경기장이 조용해졌다.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트 여왕의 환한 얼굴이 무섭긴 했지만 나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아기들을 때리면 안 돼요. 홍학도 불쌍하지만 아가들은 정말 때리면 안 된다고요. 당장 홍학들을 내려놓으세요. 저 애를 내쫓아! 하트의 여왕이 길길이 뛰며 외쳤다. 키가 나만한 트럼프 병사들이 창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뭐해? 난데없이 어떤 목소리가 어깨 위에서 들렸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리다가 채셔 고양이와 얼굴을 부딪힐 뻔했다. 고양아. 나는 반가워서 채셔 고양이를 부둥켜 안고 싶었지만 고양이는 내 어깨 위 허공에 목까지만 나타나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예전에 어떤 여자애가 왔다 간 뒤로 여왕은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의 목을 베는 대신 그자를 쫓아내기로 했어. 그런데 너 그냥 내쫓길 거야? 그럼 어떡해. 너도 커질 수 있잖아. 주머니 속에 넣어놓았던 버섯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어느 쪽이 어느 쪽 버섯인지 모르는 게 문제지만 일단 오른쪽 버섯을 앞니로 조금 떼어 먹어보았다. 이크, 트럼프 병사가 휘두른 창이 내 머리 위로 쉥 지나갔다. 몸이 작아지면서 머리가 아래로 내려간 덕분이었다. 나는 허둥지둥 왼쪽 버섯을 떼어 먹었다.
다음 순간 멀미하듯이 속이 울렁거리더니 무서운 속도로 눈높이가 달라졌다. 저희를 잡아! 아니 내쫓아! 아니 잡아서 내쫓아! 하는 하트 여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침내 나는 내 원래 키로, 병사들은 보통 트럼프 카드의 키로 돌아갔다. 내가 입김을 불자 트럼프 병사들이 우수수 날아갔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하트 여왕을 찾았다. 그런데 뭔가 따뜻하고 촉촉한 것이 이마에 닿았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치켜들었다. 일어나, 이젠 집에 들어가야지. 우리도 문 닫아야 해. 눈을 두어 번 껌뻑이자 정신이 들었다. 나는 서점의 파란 소파 위에 누워있고 서점 언니가 내 이마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다. 퍼뜩 일어나 앉아 시계를 보니 11시가 가까웠다. 몸이 안 좋니?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더니 누워서 내내 끙끙거리고 식은땀을 흘리기에 닦아주던 참이야. 나는 멍하니 언니를 쳐다보았다. 가까이 다가온 언니 얼굴만 커다랗게 보여서 왠지 머리가 커다란 채셔 고양이를 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헛기침으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기절해도 꿈을 꾸나요? 무슨 소리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잔 거였어? 꿈까지 꿨어? 언니가 소리내어 웃더니 나를 일으켜 앉혔다. 혼자 갈 수 있겠어? 어지럽진 않고? 네, 괜찮아요. 멀쩡해요. 정말이었다. 신기할 정도로 몸이 가뿐했다. 보통 엄마는 내가 늦게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늦게 가본 적은 없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가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보였다. 아빠는 방에서 먼저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좁은 부엌 앞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걸음걸이를 보자 엄마가 매우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보통 때 같으면 그 분위기를 느끼자마자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왠지 엄마가 겁나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엄마 앞으로 갔다. 벼락 같은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작은 기집애가 늦거나 말거나 집안에 드나드는 게 아주 네 마음대로야. 그러려면 아예 나가버려. 엄마가 내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싫어, 나 안 나가. 나가려면 엄마가 나가. 뭐? 엄마는 내 어깨에서 손을 떼고 기가 막힌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루를 디딘 발끝에서부터 배로, 가슴으로, 목으로 용암 같은 화가 치솟아 올라왔다. 나는 불을 뿜어내듯 말했다. 엄마는 늘 밖으로 쫓아내려고 날 낳았어? 나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왜 늦게 왔다고 뭐라 그래? 꿈속에서 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하트 여왕의 목소리가 엄마가 화낼 때 목소리와 똑같았다. 내일은 학교 끝나면 일찍 올 거야. 나 먹을 저녁도 차려줘요. 화장실 밖에서 엄마가 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지만 내가 튼 물소리 때문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손을 씻고 양치를 하며 생각했다. 난 쫓겨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처음으로 집 안에 내 자리를 만들고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내 발로 나갈 때가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밀려나지도 쫓겨나지도 않을 테다. 나는 아랫입술을 꽉 물었다. 누구에게도 밀려나지 않을 내 자리를 만들 때 그때까지는 길모퉁이의 그 서점에 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았다. 24억 년쯤 앙클레인들은 퀘이사 3C 273에 관측용 나노머신 발사기를 설치했다.
무수히 많은 나노머신이 퀘이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타고 우주를 떠돌다가 행성을 만나면 정착한다. 그 행성에 지능형 거주 생명체가 없을 경우에는 행성 표면에서 계속 기다리며 기초 정보를 채집한다. 그러나 우세한 지능형 거주 생명체가 있을 경우 그와 비슷한 형태로 변태해 행성 정보를 수집한다. 변태 과정에서 나노머신에 탑재된 AI가 활성화해 정보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그렇게 지구에 도착해 인간으로 의태한 생체형 안드로이드 SCCI-3641과 SCCI-9217은 관측소에 셔터를 내렸다. 관측소는 서점으로 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쯤 문을 닫는 것이 좋았다. 사람 없는 작은 서점은 어디에 있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위장에 매우 편리했다. 남성형으로 의태한 SCCI-3641이 문단속을 마치고 서점 안에 들어와 기지개를 켰다. 그 꼬마 요즘에는 안 오네? 그새 정이라도 들었나 보다. SCCI-9217이 기록 장치를 점검하며 말을 툭 던졌다. SCCI-3641은 싱긋 웃었다. 정이 들 수도 있지.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거랑 비슷해. 한두 번 마주치고 나면 안 오면 궁금해져. 그러게 왜 애초에 들여놓아가지고. 하여간 오지랖은 넓지. 덕분에 갑자기 위장 모드로 전환하느라 혼났어. 하지만 덕분에 지구인간이 그때 나오는 자기장에 환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잖아.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 하나하나 붙잡아다 실험해 볼 수도 없고. SCCI-9217은 못 말리겠다는 듯이 함께 웃었다. 하긴 그래. 덕분에 희귀한 뇌파 변화를 측정했지. 지구인의 트라우마는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되더라. 아마 그 아이가 꽤 좋아하는 이야기였을 거야. 자기 마음을 직접 대면할 자신이 없으니 이야기가 대신 갑옷을 입은 거지. 내용이 좀 뒤죽박죽이기는 했지만. 원래 있는 이야기야?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서점으로 위장하고 있는데 책 좀 읽어라. 꽤 유명한 이야기야. 그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 1시간쯤 후에 SCCI-9217이 자료 송출을 마치고 어깨를 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쉬어볼까? 유기체 기반 안드로이드는 휴식과 영양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SCCI-3641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으로 관측소 안을 점검하고 불을 껐다. 12월 길모퉁이 서점의 하루가 또 지나갔다.